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공동기획 소통과 협치의 경기도 의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가 언제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도 의회 의원 4분을 모시고 민생 경제 위기 해법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4분의 경기도 의회 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역시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김도훈 의원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많은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 하시는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규 의원님부터 할까요? 저는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양시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1,390만 경기도민과 그리고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힘써보겠습니다. 한번 토론회가 잘 되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운영위와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환 의원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나가야 될지 걱정이 많으십니다. 특히 또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분들에게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훈 의원님. 경기도의회 경제위원회 소속 김도훈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최근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걱정 속에 경기도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민생경제 회복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의원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양 출신 고은정 의원입니다. 평범하고 소소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새삼 더 느끼게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와 더불어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심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경기도민들께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마련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4분의 의원님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민들께서 이제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 스튜디오에 경기도민 여러분들도 좀 몇 분을 모셨습니다. 노경미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나운서 노경미입니다. 오늘 민생경제와 관련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경기도 의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도민 참여단의 생각도 들어볼 텐데요. 오늘 6분의 도민 참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참여하시는 소감 몇 분께 들어볼 텐데요. 어떤 분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에서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는 이병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경기도민 모두가 그 결실을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원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좋은 정책을 내주시고 그 정책에 경기도민이 모두 즐거워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론회였으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서 온 김대성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에서 네 분 의원님들이 경기도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시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이고 현명한 경기도민을 살리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뒤 키워드 브리핑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는 도민 참여단 여러분 함께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30년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경기도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진행자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청중 관객의 입장에서 제가 오늘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오늘 진행을 하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사실 오늘 지금 모든 정부의 정책이 민생 경제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뭐 경기도도 예외도 아닌데요.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또 방침이고, 경기도 의회도 조례와 정책 발굴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토론은 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경기도 의회가 가진 계획이나 정책 방향을 세 가지 큰 주제로 담아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노경미 아나운서의 브리핑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의회와 함께하는 민생 경제 위기 해법은 있는가? 첫 번째 이야기 주제입니다. 키워드는 벼랑 끝 새 출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3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매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 체감 지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인 대부분이 외식 물가가 폭등하고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삼고 현상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대출과 특례 보증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예년 수준인 130만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체감 경기가 악화하고 있지만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위기 속에서도 새 출발을 꿈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벼랑 끝 새 출발입니다. 사실 코로나19를 겪은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등장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 고물가로 인해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사실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상원 의원께서는 실제로 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발을 하고 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나고 왔습니다. 소상공인을 만났고 네.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그 금리가 너무 올라서 모든 그 상공업을 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오시는 손님들도 한 80~90%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금리요? 네, 예. 그러니까 이자가 예. 사실은 빚 없이 사는 분들이 최근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빚내서 대출로 집도 사고 또 대출로 뭐 교육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출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자가 2배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네. 뭐 이거는 제 경험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출 이자가 2배가 올랐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은 똑같은데 이자로 나가는 지출이 크면 당연히 써야 될 곳에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소비가 좀 위축이 그렇죠. 되는 거죠. 소비가 위축되면 또 이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금리가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발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네. 예, 하시던가요?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러면 미용비를 또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식당들은 다 이 음식값이 식재료비도 다 올랐거든요. 예. 또 안 오르면은 운영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결국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또 국가의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이 재정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쓸 것인가 네네.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 정부에도 할 말이 많은데 예. 일단 저희는 오늘 경기도에서의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위기의식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지금 조성환 의원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는 좀 현장의 목소리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이야기를 좀 할까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잘 아는 그 누님이 요식업을 했는데 이 폐업 신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폐업 신고에 그 정부 지원금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 지원금을 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네네.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소상공인 지원과와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드렸는데, 우리 폐업이라는 정리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 만들어지고 정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소상공인들의 아픔이 얼마나 여기에 있을까. 자기의 손때가 묻었던 것을 정리하는 그 차원인데, 그 정리하는 그 금액도, 때로는 인테리어 비용을 또, 다시 내야지 되는. 예. 그리고 원상복구를 해야지 되는 그런 비용도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150만 원을 지급했던 것을 300만 원으로 인상을 시켜줬고, 예. 그리고 지금 550개사에서 2,450개사로 확대 이렇게 보존을 해주는 그런 이제 경기도의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할 경우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이제 사업장 정리라는 개념이죠. 이 폐업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용어 자체가 사업장 사업장 정리하는 사업을 이제 좀 보조를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용들이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는 가감하게 이렇게 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제 지역에도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최근 저를 만나면 그냥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예. 저 아는 분이 음식점을 하시는데요. 예. 그전에는 코로나19 전에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4월에 전면 해제됐는데 그동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소득이 감소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다가 더군다나 요즘 이제 농수축산물 가격이 워낙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종업원을 쓰셨는데 지금 이제 인건비라도 좀 아끼려고 가족들이 무급으로 나와서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어서요. 앞으로 이제 더 어려운 시기를 넘어야 하지만 좀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어떤 경기도 맞춤형 이런 정책들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수원 매산시장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랐고 소상공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수원역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고충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체감하는 게 크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뭐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소상공인으로서 느끼는 거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 그러다 이제 고용난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 이제 젊은 친구들보다는 거의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은 그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거의 1인 사업장으로 이제 변화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상고 현상. 이 상고 현상에서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정부와 이제 지자체에서 저희가 이제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저금리 대출. 그래서 이제 경제 회복을 좀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소상공인들한테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활성화가 된 사업 자체가 이제 비대면 소비 증가로서 플랫폼 시장, 플랫폼 시장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고요. 연평균 거의 한 163.9%
지금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뭐 배, 뭐 이런 뭐 쿠 뭐 이런 데서 이제 제2의 임대료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생각에는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와 지방의회가 이제 수수료 상한제, 온라인 플랫폼 이런 공정화법을 제정해서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들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분을 통해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김도훈 의원님 입이 많이 풀리셨는데요, 이제. 네,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자,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떤 현장에서의 고민의 목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이런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떤 분부터 벌써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결국에는 이 자영업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했고 여러 가지 위기 대책 또 폐업을 할 때 지원도 했지만 이 지원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분한테 가야 되는데 필요한 분한테는 안 가고 전년도 소득 기준을 한다든가 뭐 또 지금은 장사가 잘 돼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분한테 또 간다든가 또 회복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분한테는 또 안 가고 뭐 이렇게 좀 적재적소에 가지 않는 예산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지급 기준이 좀 잘 마련이 돼야겠네요. 그게 가장 원성이 많았어요. 예, 저희들한테도 예.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나 뭐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해줄 때에는 좀 공평한 기준 이런 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지원이 안 돼서 두 번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사항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이 상권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소비가 그렇죠. 진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 화폐입니다. 아까 제가 미용실 갔다 와서 원장님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제 지역구가 파주인데 질문이 그거랍니다. 원장님, 파주페이가 없어진다면서요? 내년에. 예. 그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역화폐가 왜 없어집니까? 그랬더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예산이 삭감된다라는 소식을 이야기들을 들었군요. 많이 예. 들으신다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 얼마나 이걸로 통해서 아이들 교육비도 내고 주변에 음식점도 이용하고 그 10% 혜택을 주거든요. 괜찮은데 이게 없어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이 가정 경제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냐? 왜 없어지냐? 없애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경기도에서는 지금 뭐 국가의 지원이 삭감이 되더라도 경기도에서만큼은 지역화폐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그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이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고민의 해법은 우리 또 세 분의 의원님 계신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좋은 조건으로 좀 예산을 더 늘려서 좀 다른 데 쓰지 말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또 서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좀 잘 편성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서 좀 협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제 경기도민이니까 그 지역 화폐를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면 그런 경기 화폐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조성원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어차피 체감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의 그 해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의회의 주 목적 자체는 경기도가 어떻게 잘 굴러가느냐라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또 견제 역할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지역 화폐도 여기에 하나의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크게 본다 그러면 요번에 제11대 이제 우리 경기도 의회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맞이하는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민생 경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해야지 될 일이다. 특히 뭐 지역화폐 같은 것도
이제 뭐 여기 안에서의 문제점은 있을지언정 그 문제점이 과연 경기도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고 더 충실한 그 혜택으로 인해서 민생 경제가 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의회에서는 이런 거를 더 뭐 발전시킬 수도 있고 더 이렇게 확대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은 이게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민생 경제보다는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가담하게 견제와 또 감시의 역할을 우리 의원 차원에서는 해야지 되겠다. 네. 이런 부분도 제가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19의 어떤 장기화로 인해서 뭐 고금리, 고물가, 더 고유가 이런 삼중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되는 부분을 특례 보증을 통해 가지고 금리를 조금 낮춰주는 방향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그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더 면밀히 그 아까 소외된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외된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실적들을 한번 재검토하고 그 실적을 재검토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잘하는 사업에는 격려를 해주고 못하는 사업에서는 또 분발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아니 지금 여야가 78대 78 동수라면서요. 예. 그러면 협치가 더 잘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안 되나요? 현재까지는 잘 안 됐어요. 더 잘해야죠.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소통은 이 협치를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도구고 그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한번 좀 해봤기 때문에 협치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더더욱 열심히 해서 협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게 우리 또 맡은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경기 지역 화폐 그거는 아까 뭐 파주 시민께서 뭐 파주 지역 파주 화폐가 없어진다면서라는 걸 언론으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국비의 지원액이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를 국가에서 재정 부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머지를 경기도와 각 시군 기초 단체들이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부분들과 운영비를 받는 예산인데요. 이게 이제 뭐 안타깝게도 그 국가 예산에서는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로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앙 차원에서 이 예산을 좀 살리겠다. 이렇게 예산심의 기조를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 예산이 살든 없든 간에 현재 경기도의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아까 그 50%의 부담, 이 부분에서 좀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거를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뭐 협치 잘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2023년도 국비 예산이 이제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7대 3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1,906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게 과목이 아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려면 사실 이제 새로운 과목을 신규 예산으로 지금 지속 사업이었는데 신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 조성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비와 상관없이 아까 제가 지역의 그 여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또 전통시장, 일산시장을 가서 보면 지역화폐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경기도 지역화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여야의 협치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제에 대해서는 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좀 생각이신지만 듣고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감 경기 회복 위한 방안 중에 이번에 이제 제가 경제노동 소속위원회에서
이제 대표 발의라 이제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예결위에서 지금 뭐 국비 한 200억에 경기도 한 180억, 그다음에 시군에 또 거의 한 200억 예. 이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의회 복귀해서 이제 그 심의에 좀 더 좀 노력을 해서 이제 여야가 협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뭐 객관적으로 저는 이제 경기도민으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려운 시기니까 그런 경기 지역 화폐로 좀 도움을 받으면 뭐 나쁠 건 없다. 예, 뭐 이제 대부분 도민들이 그런 생각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아무쪼록 협치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론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제가 요즘엔 예전엔 구직난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구인난, 예,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생겼어요. 이 구인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고은정 의원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노동시장이 굉장히 급변을 했습니다. 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직이 아니라 구인난이 굉장히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의 관점이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이 노동의 관점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인식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인식이 예. 다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워라밸에 대한 욕구가 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많은 구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력난에 있어서 이 일자리 미스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기도 일자리 재단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이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산단 같은 경우는 산단, 뭐 재정비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있는 이런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제가 그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워라밸을 요즘 세대들은 중요시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련된 기사가 서울의 특급 호텔들이 1박에 막 5, 60만 원씩 하는 그 호텔의 주말 투숙객의 절반 이상이 20대라는 거예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버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내 인생을 즐기겠다 이런 인식들이 강한 것 같거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 이어서 어떤 좀 정책들이 좀 나오면은 이런 구인난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만든 이제 자바바라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잡아보라고요. 자바바. 잡아봐.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일자리 재단에서 만든 자체 이제 일자리 플랫폼인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구인난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일자리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공된 일자리에 대한 교육을 또 시켜주고, 그리고 일자리 지원에 대한 정책 부분도 여기에다 반영을 시켜주는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그 일자리 정책을 우리 이제 펼치고 있다. 네. 그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 재단 자체가 우리 경제노동위 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고,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자바바의 운영 부분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드러난 부분이나 아니면 언론 부분에서도 누적 회원 수가 179만 명 정도가 예, 회원으로 가입이 됐고 하루에 13,000명 정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아주 잘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감사를 통해 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모색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일자리 재단, 거기에 이제 직종이 제 생각에는 그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직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재단에서만 정한 요런 게 있으니까 들어와 봐라가 아니라 그 좀 조사를 해서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실효성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네. 그렇죠. 요번에 보니까 그 젊은 이제 청년층이 어떤 개념을 좀 가지고 있냐면 그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 차이점인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양극화 부분인데 대기업의 복지와 임금 부분이 이제 좀 향상이 돼 있어요. 요번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근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더 가려고 하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기준점이 틀려요. 예. 본인들은 다 열심히 하고 본인들은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만 대기업에서 원하는 우리 청년층의 또 기준은 또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업의 누적 자체가 이러한 이제 조금 호리병 같은 그러한 이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일자리 재단에서 만든 부분에 대한 이제 잡아봐요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더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에 대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욕구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그러면 구인과 구직의 이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상공인들, 중소기업의 사장님들 만나보면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인력이 없어서 농촌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일자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임금 수준이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네. 거의 이 제조업 쪽은 뭐 300, 4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주고 기숙사까지 제공을 해줘도 국내에 있는 인력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라고 이제 조금 문의를 해보고 알아봤더니 이 부분이 또 크더라고요. 대기업들은 입지가 좋은 데 있어요. 수도권에 있고 전철역이 있고 뭐 이런 곳에 삐까뻔쩍한 막 그런 곳에 있는 반면에 네. 중소기업들은 특히 제조업들은 외곽 지역에 있고 교통이 안 좋은 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출퇴근에 대한 어려움도 상당히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젊은 층한테는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적정한 금액을 받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노동 환경이나 주변 여건들이 그래도 워라벨이라고 했잖아요. 퇴근 그러니까 문화생활도 좀 즐길 그렇죠. 수 있고. 그런 것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위치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세대가 달라지면서 그러한 직업에 대한 이 개념의 차이도 있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매칭을 시켜서 일자리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정보를 좀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경기도에서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뭐 이런 대안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 그리고 저희보다 더 윗세대들은 돈의 액수가 더 중요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더 적게 벌더라도 내가 생활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곳, 즐길 수 있고 그런 데를 더 원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나는 이만큼 돈 많이 주는 데면 난 조금 외진 곳이라도 가겠어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 이런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출퇴근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이제 제이버스라고 출퇴근 그 교통 소외 지역에 중기부 예산으로 일부 지역에 출퇴근용 버스를 지원이 운영하는 되나요? 지원하는 그게 게 어떤 지역이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경기도 내에 이게 예. 이제
중기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3군데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이 사업이 저는 중기부의 정부 예산에 의존하기보다는 예.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한 부분을 좀 그나마 좀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60만 원, 연 480만 원까지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제 예. 그런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소기업의 구인난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좀 더 현실적인 현장의 목소리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까 전에도 서두에 그 최저임금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1인 사업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정규직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예. 이제 저도 청년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와 있긴 했지만은 그 주 15시간 미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1인 사업주들이 가장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4대 보험. 예. 그 4대 보험 납부율이 이제 정식 직원을 쓰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지금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여러 명의 이제 격일로, 그러니까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이제 청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식 직원은 줄어들고 예.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청년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가게 하나를 또 지금 오픈 준비하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3D 업종 그 중에 하나 이제 뭐 흔히 노가다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장들 그다음 이제 기공이라고 하는데 그 전문 이제 기능공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가 목수 같은 경우 38만 원, 40만 원입니다 하루에. 그리고 기본 뭐 타일이나 다른 공정들이 인건비가 평균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후배들 중에서도 이제 그쪽에 업종을 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용직으로서의 임금이 그 정도란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충분히 직업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좀 하기 싫어하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찾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나는 일하는 시간보다 그래도 난 돈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는 있다라는 그쵸.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그게 조금씩만 좀 이해가 되고 양보가 되면 구인 구직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뭐 말은 쉽게 하지만 이제 어려운 일인데 잘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도민 참여단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노경미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분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도민참여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 소상공인 어려운 고충들과 고민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낼지 아니면 어떤 지원 방안들이 있는지 이 토론회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해결책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분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수라고 합니다. 네 분 의원들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더 올랐을 때 은행 대출이자 같은 게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걸 전제했을 때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지역, 지방 정부가 더 촘촘한 지원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더 악화된 경제를 예상하고 어떤 정책을 더 펼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토론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도민의 입장에서는 더 경기가 악화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도민 참여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제가 관심이 갔던 건 저도 어쨌든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금리가 인상되면서 내는 이자가 2배가 됐거든요. 우리 아까 조성환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도민 참여단께서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경제가 더 악화될 거라는 예상 하에 경기도 의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내놓을 수 있을까? 그걸 좀 질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요. 4천억 규모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 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경기가 더 좋아질지 아닐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2차 보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행하고 또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도 홈페이지 이런 데 가면 알 수 있나요? 그 내용을? 홈페이지보다 가장 중요한 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면 예. 다양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있고요. 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어려우시면 경기도에 저희가 이제 그 31개 시군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경기도 신용보증대장 각 지점이 있습니다. 예, 고양시에는 고양 지점이 있고요. 예. 그래서 물론 아직 이제 통폐합으로 같이 돼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런 그 지점을 통해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노동시장의 변화입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의 노동시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하고 재택근무와 같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가져왔는데요. 하지만 그 변화는 노동시장에 비해 제도적 장치는 미비해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노동정책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하루빨리 제도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노동시장의 변화입니다. 많이 변화가 됐죠. 많은 분들이 좀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비대면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그리고 QR 체크인 같은 어떤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노동시장도 급속도로 좀 디지털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먼저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김도훈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예. 코로나19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가장 많은 비대면, 비접촉 이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제 새로운 노동 영역이 이제 점차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국내 배달 음식 산업은 2019년 9조 7천억 원에서 21년 25조 6천억 원으로 증가했고 최근 2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63.9%입니다. 이제 전국 플랫폼 노동자는 66만 명, 이 중에 경기도민은 19만 8천 명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고용 형태로 인해서 노동법 보호 문제가 좀 있으며 특수 형태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영역과 산업 성장 속도에 비해 또 제도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 아니 코로나19 이후에 이 노동시장이 좀 변하면서
취업이나 이런 데 더 취약해진 층이 어느 층인가요? 일단 여성이 조금 더 힘들어졌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청년, 청년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결국 이제 취약계층이죠. 네네. 사실 이분들이 가장 취약한 노동 환경에 있어서 취약한 그러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런 취약 노동층을 위한 어떤 지원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청년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면접수당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예. 또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래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깐 언급했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3개월에 최대 60만 원, 2년간 480만 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민간까지 확대된 건 아니고요. 도소속 기간제 노동자하고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노동시장이 이제 변화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뀔 만큼 모든 사회 각 분야의 이제 변화들이 시작됐거든요. 네. 결국에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재능이라든지 자기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러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으로만 월급 많이 받고 뭐 의사, 고소득, 변호사 뭐 이런 직종으로만 향하려다 보니까 교육의 문제에서도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서로 그냥 뭐 자기의 재능과 상관없는 이 공부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업을 자기가 어릴 때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이 노동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 문제가 너무 입시 위주로 과도한 경쟁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도 이렇게 함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 향후에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래 이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직업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지금 아이들이 볼 때에 어떤 각광받는 이 직업을 선택하겠다라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육 시스템은 여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이 세대를 연결해주는 큰 이 시스템인데 여기에서부터 이 노동시장과 같이 바라보지 못하고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큼이라도 좀 이 노동 분야를 관점을 바라볼 때 교육 쪽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좀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직업을 선호하고 자기가 무엇이 될지에 대한 빅데이터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또 이것에 맞게 교육과정이나 이런 기타 교육 시스템들이 제공되는지를 좀 살펴보겠다라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좀 그러한 부분의 정책일 것 같아서 저희도 좀 면밀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환 의원님은 교육에 제공되는 교육이 좀 다양화돼야 된다. 아이들의 좀 니즈에 맞춰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경기도 이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아까 전에 경기 신용보증재단의 이제 그런 이제 저금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제 홍보에 좀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게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도 그 취약 노동자 이제 지원 정책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 플랫폼 노동 영역이 확대가 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배달 노동자들의 이동 노동자 쉼터를
를 지금 저희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산재보험료와 안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2022년에 1년간 한 2,600명 배달 노동자의 저희가 산재보험 가입을 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그리고 저희가 그 쉼터는 대리기사, 배달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이런 분들이 이제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9개 쉼터, 이제 경기도 내에 9개 쉼터, 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광명, 부천, 안양, 우악, 그다음 2개의 간이 쉼터는 고향에 지금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부터는 또 대리기사까지 대상을 지금 확대 그래요? 지원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민들께서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저 또한 이제 의회에 입성을 해서 이 정책들을 보면서 이제 파악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많은 정책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홍보 이런 게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그러면 노동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그 여야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5년에 한 번씩 조례에 의해서 예. 경기도 노동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중간 보고가 있었고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렇게 산업 생태계와 노동 시장의 구조 변화가 초래됐는데요. 경기도는 다양한 산업과 또 경제 규모, 인구, 노동자 등이 전국 최대 광역 단체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받는 다양한 집단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취약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생계 안정을 위해서 정책 마련과 구조적인 문제 또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예. 이 실효성을 높이고 강화해야 되고요. 또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인한 그 소득 상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이런 사회 안전망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해서 향후 경제 위기나 또 다른 사회적 어떤 위기가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발생에 대한 경기도가 정부의 지원 이외에 경기도만의 이런 안전망을 강화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노동자의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자녀 돌봄 등 경기도만의 어떤 특화된 그런 환경에 맞는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력 단절과 그게 여성이건 남성이건 청년이건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더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도가 전국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네, 참 그리고 가장 다양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떤 좋은 정책이 나와서 잘 실효를 거둔다면 전국으로 모범 롤모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당연하고요. 우리 고은정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이제 여성 청년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리고 경기도가 인구수가 많은 만큼 또 고령화 비중이 좀 높죠? 되게 높으세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그 인구수에 잡혀 있고 그래서 이 노동 정책의 고령화 정책도 여기에 해야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고은정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고령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좀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까지 지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도민 참여단의 의견은 또 어떤지 노경미 아나운서가 좀 전해주시죠. 노동은 생활의 꽃이고 삶의 보람이고 마음의 기쁨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앞으로 경기도 노동시장이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차길 바라면서 이번 주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어떨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께서? 네, 저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는 유신욱이라고 합니다. 앞서 좋은 말씀들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특히 이 플랫폼 등장으로 취약해지는 이런 고용 안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지금 마련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노동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기도 차원에서 단기적인 대책들을 많이 마련을 해주셨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구 문제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들을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인구 문제는 어쨌든 청년들이 이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청년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특히 이런 경제 위기인 상황일수록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분의 의견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취약계층,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육과 접목시키자는 말씀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쪽에 되게 관심이 많고요. 또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좀 도의원 분들이시긴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나누신 것처럼 교육이라는 면에서 노동의 가치 그리고 노동을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봐 주시고 또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중에 노동 정책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 아주 감사히 잘 들었고요. 부디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계속 앞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생산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민참여단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결국엔 출산율이 좀 높아져야겠죠. 우리 김도훈 의원님하고 조성환 의원님이 자녀가 3분이라고. 예, 저도 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셋은 애국자인 거죠? 예, 그런데 아니 저희들도 2명입니다. 네, 그러면 셋은 천지 차이. 아니 저희들 그때는 한 명만 낳아 잘 살자라는 기호가 있었는데 2명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이런 도민참여단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러면 저희가 짧게 그냥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출생률,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국가가 이걸 다 할 수 없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그러면 어떤 지방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에는 인구 정책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앞서 10대 때는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활동이 이제 미비해요?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의회를 통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들을 나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돌봄에 대한 영역을 일하고 있는 부모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안 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의 돌봄에 대한 그 서비스를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이 그나마 좀 저출생 문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더불어서 가장 큰 거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는 국가 공보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가장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이제 해결 방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경기도 청년 대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일 많이 겪고 있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좀 정책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두 부모가
이제 맞벌이 요즘 맞벌이 시대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각자의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아까 고은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집이 있어야지 이제 월세가 안 나가고 이러면은 또 일을 해서 돈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이 주택에 대한 해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지만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출산을 할지 이거에 대한 동기부여. 이 동기부여에 대한 이 정책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시급한 지금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고은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정책에 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져 있는 소득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 이제 나를 위한 이제 이런 부모나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1인 가구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개인의 만족. 근데 그거를 아이들을 출산을 시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좀 만들자. 근데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육아휴직이나 유급휴가제를 좀 더 경기도가 확대를 하고 이 부분이 지켜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하면 조금이나마 경기도 내에서 저출생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저출생 문제는 그 교육 문제입니다. 예. 이게 교육비가 엄청 들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는. 네. 저도 지금 202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해왔는데 가진 재산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정상적으로 이게 노동을 해가지고는 이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 구조, 사회의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생과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 나누어 보면 1인당 1억씩을 줘도 남는다는 예산이에요. 근데 이게 부처마다 너무 쪼개져 있고요. 정책의 딱 중심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만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중앙정부가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거기에 맞는 재정을 지방정부에 할당해서 지방정부가 자기 지방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좀 세우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실효를 못 거둔 게 그만큼 이 저출산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안정과 회복입니다. 최근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변화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민 10명 중 4명은 우울군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겪은 부정적 경험으로는 경제적 위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자리, 문화,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일상 회복이 기대만큼 빨리 찾아오지 않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는 최근 분야별 위기 상황을 진단해 민생 안정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오르고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마저 확산하는 요즘,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일상회복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 안정과 회복입니다. 예, 안정과 회복.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일상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도민들인데, 여전히 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예, 또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촘촘한 경기도의 정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들 나오셨는데요. 각자 이제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정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기본법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이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대상을 좀 늘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거주지와 사업장이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경기도에 주소와 거주지를 두지 않고 사업장을 경기도에 둔 경우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경기도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개정안에 조례 개정안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의 3년간 코로나 집합 금지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힘겹게 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버텨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서 우리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그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음 회기에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게 왜 학생을 학교를 보낼까요? 예,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의 그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이 학교 가기 싫죠.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이제 상황에서 당연히 학교를 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는 좀 심각한 부분이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교육 관계 형성이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없었느냐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1차 추경 예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회성 회복 및 교육 회복 지원에 138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걸 제가 요번에 이제 토론회 준비하면서 이제 확인됐던 사항인데 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온라인 튜터 그리고 기초학력 튜터 사업이 여기에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학생들에게 이제 사회성 회복과 그리고 교육 회복 지원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이런 예산이 좀 빨리 만들어지고 또 더 많이 보급화됐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1차 추경 예산에 이런 예산이 잡혀서 많은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다. 저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기가 올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IMF 위기 때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역사를 보더라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민이 하나가 돼서 그 위기들을 극복을 해냈는데요. 결국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면 사실 정신 건강이 좀 많이 회복돼야 되고 이런 쪽에 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제가 경기도 정신건강검진지원조례도 최초로 만들어서 발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시스템적으로도 우리의 정신건강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좀 제도적 장치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 수준이 된 국가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면서 또 우리 국민들의 문화 수요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욕구들을 좀 충족해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위기나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문화적인 만족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좀 이런 쪽에 경기도가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슬기를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상 회복을 위한 지방 정부와 의회의 역할. 예.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의회 역할은 뭐 적절하게 예산 편성되면 빨리 통과시켜줘야죠. 지금 우리 추경안이 늦게 통과돼서 예. 적재적소의 예산을 공급받지 못해서 예. 지원받지 못해서 중단되는 사업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원 생활 초선 4년 해보니까 너무 중앙정부하고 연결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매칭 사업이고 특히 복지 분야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하고의 연결고리가 너무 많은데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했다. 예산 부분이 독립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지방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통과가 돼야 됩니다.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어서 적용하려고 해도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정부일 때는 그나마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일부 되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이 권력이 다를 때에는 이것이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조직 행정과 예산의 독립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기준이나 권한도 좀 올라가야 된다.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지방의원이 900, 한 4, 50명 되거든요. 예. 3배의 인원이 더 많거든요. 근데 권한은 비례를 해서 3분의 1의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권한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또 놓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목소리가 좀 같이 내어져야 지방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의회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 네, 그와 더불어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이제 30년 만에 전면 개정돼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부합한 그런 행정을 좀 운영할 수 있게 좀 그 확대가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좀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그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어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결국 이제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여러 우수한 사례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0년 말에 단기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급증했을 때 관내 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긴급 그 동원해서 위기 상황을 극복했고요. 또 고양시 같은 경우도 드라이브스루라는 그 코로나 검진 방식으로 어떤 그 굉장히 그 다른 지자체와 정부를 넘어서 다른 세계의 다른 나라까지 이제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지방 정부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회가 도민의 대표자로서 또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어떤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 내 협의체와 관련한 그 의견 조율 그리고 또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지방 정부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과 정책들이 마련돼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방 시대를 이제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이제 지방 정부의 그 이제 밀고 당기는 그 힘의 논리 부분인데 저는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 19의 이제 상황 조치 부분이 정부보다는 지방이 더 강하고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단 하나는 이제 공중위생 영업의 이제 제한 및 이제 개선 명령이 정부에 너무 치우쳐져 가지고 지방 정부에서는 그것을 상황 조치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상황 조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딸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지방 정부의 권한을 좀 이양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방자치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행안부예요. 예. 여기에서 다 모든 것들이 지방에 이렇게 얽매이는 구조적이 돼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계신다면 여가부를 해체할 게 아니라 기재부하고 행안부를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그 권한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지방자치 발전할 겁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기재부를 하면 이제 행정적인 면하고 이제 예산 쪽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죠? 행안부가 얼마나 좀 답답하냐면요. 지금의 많은 그 규칙들, 시행 규칙들이요. 20년, 30년 전의 규칙들이에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거를 안 바꾸고 있어요. 행안부의 공무원 간부들의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그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의회는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희 11대 의원만 해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원들 중에 젊은 의원님들 중에 뭐 변호사, 뭐 그다음에 회계사, 뭐 기타 등등의 전문직 의원들도 많이 들어왔고 청년 의원들도 많이 들어왔고 네. 이게 달라졌어요. 완전 판도가. 근데도 네. 이런 부분들의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중앙정부의 특유의 그러한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거를 바꿔주려면 그냥 해서는 안 바뀝니다. 부처를 해체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뀌어요.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200일도 채 안 됐습니다. 그건 해주실 수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이 정도 추진력이면. 여가위 해체한다는 그거 지금 실천을 하고 싶어도 지금 아직까지 진행 단계에 있는 거고 지금 4년 동안 문정부 시대에서 기재부와 행안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예. 못해서 정권이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그 못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지켜봐 주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 예, 이야기하고 아니 어쨌든 있습니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지역 아니겠어요, 그죠? 예,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독립성이 좀 보장되고 예산권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 일은 좀 지역에서 더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상황에 맞게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예, 경기도 의회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지난 회기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제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한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중소기업들과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경기시장진흥원이라는 이제 소관 기관이 저희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힘든 게 전통시장, 골목시장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라서 저도 이제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좀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요번에 363회 임시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저희 추가 경정 예산 심의에서 이제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설 현대화, 그다음 주차장 확보, 그다음에 안전시설 확충, 이제 거기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시장 상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골목 상권은 이제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생력을 키우는 방법은 이제 진흥원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특색 있는 상권, 이 골목 시장에 어디 골목을 갔을 때는 여기는 무슨 이제 고깃거리다, 아니면 여기는 수원에 이제 유명한 이제 통닭거리, 이제 이런 게 있듯이 특색이 있는 상권을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소상공인분들하고 이제 상인회 분들 만나갖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제 좀 좋은 정책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제가 아까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납세자임과 동시에 또 지역 내 생산 경제 활동을 하는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의 경우 회계사나 또 세무사 등의 전문가들의 세무회계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처리 비용이 부담이 돼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또 성장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에 소상공인들의 세무 회계 처리 지원을 추가하는 것도 이미 이 조례에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 민생경제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돌봄에 대한 이런 공공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그 양육수당이나 돌봄 인력을 파견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돌봄 서비스 이런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돌봄 서비스의 해결이 어려운 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 그리고 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한시적인 돌봄 영역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이게 한시적인 사업을 넘어서 정규 사업으로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사각지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 이런 정책적인 예산과 그 정책에 대한 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업 활동의 위축이 이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방어와 그리고 또 예방을 해야지 되는 게 이제 우리 경기도 의회의 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우리 중소 기업들을 위해서 특례 보증 제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재단을 좀 이렇게 관리 감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스마트 공장 구축,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지금 이제 우리 모든 기업들의 이제 우상이죠. 그 기업 위에 높은 반도체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서 경기 회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다 이제 현장 중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노동위의 차원에서 위원들과 유관 기관들의 소통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높이는 고금리 예. 기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각국도 자금이 글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또 금리를 올리는 이런 세계 경제의 어려운 악순환 속에서 결국에는 소비가 이제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물가나 가격이 또 향상되고 상승되고 이러면 또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이러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우리 도민들과 서민들이 또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목숨만은 잃는 그런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에 좀 힘을 쓰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방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위기 과정 또 이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복지 제도를 잘 살펴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들을 좀 구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전반기에 이어서 잘 좀 집중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기획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교육 문제를 면밀하게 노동 문제, 경제 문제, 기타 등등의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시안적인 해법이 아니라 좀 같이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그렇게 좀 그런 논의들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민참여단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의정 활동으로 더디게 가고 있는 일상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도민참여단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이병학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네 분의 도의원님들의 정책과 토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민들이 정말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의 복지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발로 뛰고 같이 협치를 하면서 정책을 펼쳐줬기 때문에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오늘의 정책들이 토론들이 100%의 정답은 아니겠지만 앞으로의 삶의 질을 찾아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발로 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의원님들을 바라면서 저희 모든 복지와 경제 또 교육 삶의 질이 정말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다시 한번 활동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의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준비되셨을까요? 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해법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뭐 해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아까 이제 청년분이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년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소득보다 청년의 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고 청년들도 만족스러운 경제활동 그리고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크게 말씀드리면 정치인들의 연소득이 청년들의 연소득보다 낮아지면 되겠죠. 국민들의 연소득보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민 참여단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발로 뛰는 의정 활동과 더불어서 앞으로 청년들이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인 미래를 원한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을 생각하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기도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노경미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긴 시간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오늘 함께 하신 어떤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민생 위기가 심각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의 지원과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발로 뛰며 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도훈 위원님.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1,390만 경기도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156명의 의원 중 78대 78 동수의 상황에서 여야의 진정한 협치를 통하여 도민을 위한 그리고 도민과 함께 만드는 그리고 청년이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도민 참여단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성환 의원님. 네, 의원 한 명 한 명이 제대로만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당리당략의 문제라든지 다른 이유로 협치하고 소통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저희를 뽑아주신 유권자들에게 큰 잘못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을 격려도 해주시지만 응원도 해주시고 또 감시도 해주시면서 의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하는지 좀 충실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잘할 때는 응원, 못할 때에는 질책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경기도의회 11대 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 환경이 바뀐 과정 속에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일상으로 회복이 차츰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경기도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민의 여러분이 시의원이 있던 저를 도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담비 같은 정책과 제도들이 경기도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 발로 뛰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이 행복하고 행복지수가 높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경제노동위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케이블 TV 공동기획 소통과 협치의 경기도 의회 민생 경제 위기 해법은 있는가?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